그러면 오늘 뭐 처음에 가벼운 얘기부터 하시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집트 미술, 이집트 예술 했는데요. 오늘 남은 얘기가 이제 피라미드 뭐 관련된 얘기 조금 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피라미드 관련된 얘기입니다. 피라미드 관련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제목에 쓴 것처럼 이집트 미술, 영혼을 위한 예술이다 해서 뭔가 멋지게 표현을 했지만 이게 뭐 형이상학적 개념까지는 아니고, 그러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삶, 그다음에 죽음 이후에도 이제 그러한 현세적 행복이 지속됐으면 하는 바라는 그런 삶이다라는, 그런 삶을 원했다라는 이제 그런 것이 표현된 겁니다. 그죠? 그것을 이제 미술의 이제 세 분야, 그죠? 그 회화, 그죠? 회화, 조각, 건축, 세 것으로 이제 그런 것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뭐 요건 이런 거는 우리 이제 고구려 벽화에도 드러난다고 했고요. 어디 갔지? 그러니까 네, 오셨어요. 네. 지금 시작했어.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오늘 피라미드와 미라하고 연관된 거는 결국 이제 이런 생각이죠. 피라미드와 미라하고 연관된 것은 걔는 잘못 불렀나 봐. 감기 피우는 뭐 코로나 검사에서 코로나는 아니야. 네. 목이 아파서.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영혼이 머무를 몸, 요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영혼이 머무를 몸. 그래서요, 요걸 이제 간단히 읽어보시면 요거 다른 미술사 책에서 인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 즉 그 카라고 불렀습니다. 카를 제2령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두 번째 령, 요 카가 즐길 수 있도록 일상적인 환경은 일종의 그림자 같은 모사로서 자기의 무덤을 마련하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고구려 벽화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그죠? 일상 이제 이 죽은 주인이 평소에 뭐 이렇게 고계단, 이 노는 것도 즐기고 이렇게 화려한 옷 입고 시종들 이렇게 서비스 받으면서 이런 삶을 이렇게 딱 그려놓으면은, 그래서 일종의 이것이 현실의 모사로서 이 속에 이 사람의 영혼이 존재하면서 이거를 그냥 보면서 똑같이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죠? 그거 사실 단순한 생각입니다. 단순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가가 이제 그것을 즐길 수 있도록 자기의 무덤, 그래서 자기의 집을 마련하고 자신의 카가 머무를 몸이라는 게 그 자신의 미라로 된 시체, 또는 그것이 파괴된다면 그 몸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몸이 머무를 조상, 그죠? 조각상. 그게 그 지난번에 나왔던 그겁니다. 그래서 20페이지에 있는 그 조각상이라든지 21페이지 네르티뷰 왕비의 그 머리상, 이런 걸 왜 만들어 무덤에 넣었느냐? 그게 바로 그 이유예요. 그죠? 자신의 영혼이 혹시 미라가 사라지면 여기라도 머물러 있어야 된다. 뭐 이게 없으면 이제 영혼이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어야만 된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이집트건 뭐 고구려 사람들이건 옛날 그런 사람들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한 그 자신의 노력으로 그 미래를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는 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거라는 겁니다. 생명보험이다. 그죠? 분명 일종의 생명보험이다. 그래서 그 당시 아내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이 이제 그런 거를 계약하는 거라는 거예요. 미라를 미라를 만드는 등급이 있거든요. 그죠? 그 등급, 아주 잘 만드는 등급으로 딱 오늘날 상조회 계약하듯이 계약하고 무덤 아주 좋은 데다 이렇게 만들어줄게. 그런 식으로 그 일종의 생명보험과 같은, 그죠? 뭐 그런 거였다는 겁니다. 오늘날 뭐 우리도 일종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다음은 그 미라하고 피라미드 얘기를 뭐 간단히 해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보실 게, 그죠? 미라 예술이죠. 지금 22페이지, 그죠? 22페이지고, 지난번에 이제 못 봤던 부분. 미라 예술, 뭐 예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예술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기술이니까요. 기술. 그래서 테크네, 그죠?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처리하는 거는 다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술이라고 불렀습니다. 아트라고, 아트.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카, 즉 생명의 힘, 영혼이죠. 영혼은 영원하다고 믿었다. 따라서 죽은 자의 영혼이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장소, 그게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소가. 그죠?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 시체를 방부 처리하는 기술이 극도로 발전했다. 그래서 육체 보관은 금속 꼬챙이로 죽은 자의 뇌를 콧구멍을 통해 뽑아내는 것을 시작한다.
그래서 간, 허파, 위장, 간장과 같은 내장은 몸에서 꺼내어 별도로 마련한 항아리에 담는다. 이게 이제 먼저 썩으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그거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시체를 소금물에 한 달 정도 절인 후, 뭐 어떤 경우는 70일 정도까지 절인 후 꺼내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이다. 완전히 마른 육신에 그 속을 채우게 되는데 여자의 가슴은 손뭉치로 채운다. 시체의 겉을 붕대로 완전히 감싼 뒤 마지막으로 관 속에 안치한다. 이처럼 정교한 화학적 처리 못지않게 이집트의 건조한 기후와 세균이 없는 모래도 미이라가 보존되는데 기여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아주 최상위층의 미이라 만드는 법이고요, 방법이고요. 그 당시 미이라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돈에 따라서,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으로 그 돈에 따라서 돈을 많이 지불하면은 이렇게 아주 하나하나 다 오래 보관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가장 이제 그냥 일반 서민인 경우에는 그냥 붕대로만 말아가지고 그냥 그 공동묘지에 이렇게 보관하는, 그래서 그 단계가 다 있습니다. 단계가 그 돈에 따라서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 이집트 파라오 왕들만 이랬던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도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그 일종의 생명보험과 같이 이런 자, 그다음 그래서 1881년에는 왕들의 미라 40여 구가 발견되었는데 그 중에는 말라붙은 피부, 치아, 머리카락이 아직도 존재하는 람세스 2세에 있는, 그죠? 거기 있죠. 그 사진에 있는 머리카락이 그대로 다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있었다. 그의 궁정에서 모세가 성장했을 3000년 전에 이 군주는, 이게 이제 모세 그죠? 모세가 요때, 그죠? 이 군주는 말 그대로 대왕이라고 불리웠는데 67년의 제위기간 동안 100명도 넘는 자녀를 거느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비라를 카이로까지 나른 화물 운송업자가 붙인 분리표에는 건어물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라는 뭐 그런 에피소드를 간단히 실어놨습니다. 그래서요, 이 람세스 2세의 신전, 그죠? 그 왼쪽 위에 있는 신전, 람세스 2세와 아부신벨의 신전, 있습니다. 이 높이가 한 20m쯤 돼요. 20m쯤 되는 요게. 이 신전은 모세의 출애굽, 애굽이 이게 그 성서에서는 이게 이집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제 그 나갔다, 그죠? 뭐 탈출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된 그 사건, 왜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건 아시죠, 그죠? 그 바로 이전에 살았던 위대하고 호전적인 마지막 파라오 람세스 이전의 신전으로 나일강 상류의 아부신발이 세워졌다. 그래서 람세스는 제국을 복원한 자신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신전 정면에 자신의 조각상 뇌구를 그 어마어마하게 조성 의 위대함을 나타냈다. 이 기념물들은 1968년 아스완 댐, 그죠? 이게 나일강에 건설된 최초의 댐이죠. 그 나세르가 건설한 이 댐 수모를 피하기 위한 정성물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이 모래에 묻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도굴 안 당하고, 그나마 이제 뭐 도굴이라고 할 건 없죠. 이건 무덤은 아니니까 어쨌든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사진 보시면은요, 왼쪽 그 아래쪽에 그 떨어진 게 있죠. 이게 그 떨어진 거예요. 거기서 예, 머리 지진으로 떨어진 거를 떨어진 형태 그대로 이렇게 놓은 겁니다. 거기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놓인 것. 똑같은. 근데 이거 원래 이게 색이 아니라 색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원래 다 채색이 돼 있던 겁니다. 색칠이 돼 있던 거예요. 옛날 사람들도 색칠을 했습니다. 나중에 색칠은 다 사라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피라미드 건설 과정을 같이 읽으실 건 없고요. 뭐 그런 식으로 건설을 했다 해서 뭐 체육관 기자에 있는 80여 개 피라미드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책이 특히 앞부분에 고대 부분에 오류나 오타나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예술의 시작 부분에서도 뭐 좀 이게 그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근데 오타, 그러니까 거기 그 밑에서 넷째 줄에 14.4m가 아니라 이게 144m입니다. 피라미드 높이가 144m 또는 오늘날에는 뭐 146m라고 하는데, 그 뭐 미터는 그 이제 어디서 기준점 따라 약간 다를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게 14.4가 아니라 144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커다란 피라미드를 짓고 거기 그림이 있죠. 피라미드 측면도, 그죠? 가운데 그 3번이 왕의 방이죠. 3번 한가운데다가 왕의 방을 마련하고 거기다 미이라를 넣어놨는데, 근데 미이라가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요. 별로 없습니다. 미라가 이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된 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거고. 왜 별로 없느냐? 그게 다 도굴 당해서 그랬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가보시면요. 요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안 봤었죠. 유명한 그 투탕카멘, 그죠? 투탕카멘 왕의 뭐 우리가 19살에 죽었다 이래서 그 소년 왕이라고 하는 투탕카멘 왕. 투탕카멘 왕의 마스크에서 엄청난 그래서 오른쪽에 봅시다. 그래서 19세에 죽은 투탕카멘 왕은 생전에는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 이제 아버지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왜 유일신 사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아멘호테 4세라 그래서 그죠? 24, 25페이지에 나오는 그죠? 그 사람이 아버지인데 이제 그 아들은 별로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고 다시 이제 9세대로 돌아갔죠. 어쨌든 그래서 계속 보십시다. 그러나 그가 죽은 지 3,000년이 지난 지금 그는 가장 널리 알려진 파라오가 되었다. 그의 무덤은 도굴되지 않은 채 발견된 유일한 왕묘이다. 도굴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도굴이 한 2번 됐었어요. 돼가지고 이미 뭐 한 60% 정도 물건은 사라진 거로 오늘날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굴꾼들이 이제 빨리 가져가고 뭐 이러는 바람에 뭐 많이 남았던 거죠. 많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도굴이 안 됐던 건 이거 말고 정말 허접한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도굴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오래전부터 그의 왕묘가 존재하리라 믿고 6년 동안 왕의 계곡을 뒤졌는데 왕묘의 입구에서 밑에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을 2번 함석하기도 했다. 1922년 마침내 그 노력 혈실을 맺어 투탕카멘 왕묘는 3,000년의 먼지 속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카터가 어둠 속에서 성냥불을 그었을 때 그 위주는 온통 황금 더미로 둘러싸여 있었다. 파라오의 장례 절차에 대한 지식은 모두 투탕카멘 무덤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무덤 속의 부장품은 과일 바구니와 빛바랜 꽃다발, 접을 수 있는 야영 침구와 장난감 상자에서부터 금으로 뒤덮인 전차 사기에 달한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장품을 조그마한 무덤에, 그러니까 이게 옛날 그 거대한 이게 피라미드 속이 아닙니다. 거대한 피라미드가 아니라 별도의 왕 무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뭐 속된 표현으로 말하면 때려 넣은 겁니다. 부장품을 엄청 때려 넣었기 때문에 도굴을 당했어도 이제 많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요 장식 재료는 황금이었는데 황금 의자, 금으로 된 왕관, 금박 입힌 벽면, 금으로 만든 관, 그리고 3개의 포개진 관 속에서 가장 안쪽에 있던 왕의 머리 미라를 감싼 그 유명한 황금 마스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 제품이 부장되어 있었다. 이렇게 정말 금이 많죠, 그죠? 그래서 아까 지난번에 이 아래에 있는 그림은 봤었고요. 그러니까 그죠? 그 투탕카멘 왕하고 그 아내의 그림, 의자의 뒤에 있는 그림이죠. 그래서 무덤을 발굴하는 데 관여한 20여 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해 파라오의 저주라는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문도 투탕카멘 왕의 무덤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 세계의 박물관에 순회 전시할 때 단일 전시로는 역사상 최대의 관람객이 모이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어쨌든 이것이 발굴돼서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그 센세이셔널한 세계적인 그 볼거리가 됐었죠. 자, 그런데 이제 요것과 관련된 문제가 그 도굴 관련된 문제예요. 도굴.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1페이지 와서 보시면은요, 21페이지에 이집트학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 안 보셨죠, 그죠? 이집트학이란 무엇인가? 고고하게 한 분야인 이집트학은 거대한 골동품 시장에서 이집트 문명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형성되었다. 이집트학은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했던 1799년 시작되었다. 나폴레옹은 38,000명의 군대와 함께 175명의 학자를 대동했는데 이게 오류가 이게 165명인데 왜 175명으로 되는지 모르겠네. 이 오류가 좀 있습니다. 이게 사피엔스에서 나오죠. 이거 사피엔스 이거 분 기억나시죠? 이거 그죠? 제국주의 하면서 왜 제국주의자들이 이런 식으로 그 지역학, 그죠? 지역학을 그 엄청난 그 연구를 했다는 것. 그 중에는 언어학자, 골동품 감정가, 예술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초기의 고고학자들은 이 원정을 통해 막대량의 유물을 프랑스로 들여올 수 있었는데 그 중에는 그리스와 이집트 상형문자를 포함한 세계고로 쓰인 검은 현무암 석판인 로제타 스톤, 유명하죠. 로제타 스톤도 끼어 있었다. 15세기 동안 이집트 상형문자를 해독할 수 없었지만 로제타 스톤이 발견된 지 22년 후 프랑스의 언어학자인 장 프랑스와 쌍폴리옹이 그죠? 마침내 해독에 성공했다. 그의 업적으로 사람들이 곧 이집트에 대해 열광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초기 이집트 학자들은 종종 무덤과 사원을 발굴해 발견된 유물을 유럽의 수집가들에게 팔아넘기곤 했는데 그 도중에 수천 년 동안 보존되었던, 그 다음에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파피루스, 직물 제품들, 목 제품들이 하룻밤 사이에 부셔버려서
없어버리곤 했다. 다행히 오늘날에는 과학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정밀한 발굴이 행해져 이와 같은 손실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소유자 일상생활을 담은 타임캡슐인 이 무덤들은 살아보진 문명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자신. 자, 이게 뭐 이거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요. 그러니까 도굴이라 그러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제국주의자들을 떠올려요. 그죠? 응? 그러니까 이집트 뭐 피라미드 이런 게 다 있었는데 이게 서구인들이 와가지고 다 도굴을 하고 이게 다 파헤친 거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당대에 이미 다 도굴됐어요, 이거. 당대.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잘 이제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아니, 이게 왕의 계곡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대한 피라미드, 그러니까 고왕국이나 중왕국, 때는 중왕국 때만 해도 그래도 뭐 뭔가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막 이렇게 왕의 미이라를 안치를 했는데 근데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신왕국으로 오면서는 왜 안 했느냐. 그거는 간단해요. 왜냐면 피라미드라는 것은 사실은 여기를 도굴하면 됩니다라는 광고판 아니에요. 그죠?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지. 그 당시 사람들이 야 그래 그럼 저거 파면 저 안에 금이나 있겠네 해가지고 당연히 그 당시 사람들이 도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도굴했다는 거 이미. 그래서 이미 그 상왕국이 아니라 신왕국 때만 해도 이미 파라오의 피라미드들 중에서 도굴과 훼손을 피한 것이 하나도 없고 아예 없고 그 안에 뭐 미이라도 없고 다 그죠? 시체까지 없고. 근데 시체는 또 왜 없겠습니까? 미이라는 시체는 뭐가 돈이 된다고? 예? 동업밖에 안 만드는 거 아니에요? 시체는 왜 보존이 안 돼. 사람들이 막 일단 도굴꾼들은 급하니까 다 미라도 그냥 미라가 아니라 거기다 뭐 옷을 입히고 막 이렇게 그저 씌워놨죠. 뭐 이런 거 뭐 팔찌 이런 거. 그러니까 통째로 들고 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예? 아니 미라 이게 아니 그래 도굴꾼들이 그러니까 귀중품들은 도굴을 해 가더라도 뭐 시체 가져가서 뭐 하려고 시체가 왜 없어졌느냐? 시체가 예? 재료를 구하시는 붕대가 감았잖아요. 대충 한 거? 그것보다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도굴꾼들이 자기들이 도굴했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를 남겨두면 그 또 저주 받을 수 있으니까 가가지고 시체를 미리를 불태워버려요. 아예 불태우면 없어져버리잖아. 아예. 그래서 실제로 다 불태워서 그래서 그게 또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왜 그 많잖아요. 왜 그런 그 고분들이. 근데 안에 왜 시체가 없냐? 그죠? 뼈도 없냐? 그건 도굴꾼들이 그런 미신이 있는 거죠. 옛날 사람 미신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자기가 이걸 훼손을 했으면은 여기에 뭔가 이 양령이 씌울 수 있으니까 그거 다 없애야 된다 해가지고. 다 불태워버린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죽은 자는 정말 운명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파라오의 저주란 말이 나온 게 다 그런 거에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문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는 뼈다귀는 귀중품도 아닌데 왜 근데 그 도굴된 무덤마다 시체가 발견된 건 거의 그게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겁니다. 그게 여기에 그거가 예? 태웠다라는 추측이에요? 아니면 그런? 실제로 그 당시에도 불태우고 그 도굴꾼들이 다 그것도 불태우고. 가짜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실제는 왜 딴 데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도 다 도굴이 되죠. 왜냐면 그 무덤을 만든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 아시죠? 그치? 중국에서는 그 무덤 판 사람도 다 근데 또 그걸 또 묻은 사람 또 있잖아요. 그것도 시킨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그래서 심지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골치 아파가지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냥 그거보다 못한 거지. 미이라 만들어 놓고 크게 해놨지만은 나중에는 자기 시체까지 다 없어져 버리니까 자기 카가 머무를 데가 없어지는 거잖아. 아예. 그죠?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그 뒤 이제 파라오들은 너무나 이제 그것이 더 공포스러우니까 어떻게 돼요? 안 되겠다 해서 그래서 비밀리에 조성한 게 이겁니다. 비밀리에. 파라오들을 위해 조성한 비밀묘역이에요. 신왕국 때. 그러니까 사제들만 딱 사제하고 그 비밀 인부들 전문 전담하는 인부들만 이걸 할 수 있도록 비밀묘역. 그래서 아주 알 수 없는 먼 곳에 조성한 곳이 그게 왕의 계곡. 건너편에 왕비의 계곡이 또 따로 있어요. 비밀.
비밀 왕가 무덤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죠? 따로 그렇게 조성했어요. 그래서 나일강 서쪽편에 위치하도록.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이 투탕카멘 무덤도 여기 있던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미 그러니까 물론 그 이유는 있죠. 아까 말한 대로 그 도굴을 피해서, 그래서 도굴과 훼손을 피해서, 그 다음에 신앙국주 보면은 피라미드 건설을 위한 인력과 재원 등이 부족하고, 그거 엄청 큰 사업 아니에요, 그죠? 신앙국주 보면 또 그 외부와의 그 침입과의 대립 이런 게 또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를 사업을 안 하고 대신 이제 비밀 묘역을 만들어서 여기다 집중적으로 이제 왕들이 죽으면 차례차례로 묻었는데, 그런데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이미 이 무덤을 팔 때 한쪽에서 무덤 파고 또 도굴꾼들이 또 나갈 때는 도굴구를 또 파고 그래서 심지어는 왕이 들어가면서 동시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그만 엄청난 그 금을 갖다 묻으니까 당장 이거 봐도 알잖아요. 이게 마스크가 이게 20 몇 킬로라고 하더라고요. 금 20 몇 킬로면은 지금 몇십억, 몇백억, 그죠? 금 20 몇 킬로면은 그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파라오의 묘들도 당대에 다 도굴됐어요. 당대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건 다 나중에 서구 제국주의자들이 말이야 다 도굴하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 당대 수천 년 전에 다 도굴돼가지고 나중에 남아있는 게 없던 거고 그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일제가 와서 도굴한 거는 없고 오히려 일제는 도굴한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라도 오히려 그 수집상들이 도굴해서 팔아 넘기려면 증거가 있어. 내가 이거 몇 월 며칠 어디서 나왔다, 신라 무슨 고분에서 나왔다 증거 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기록이 있는 거고 그 전에 이미 고구려 고분이나 이런 것들은 눈에 띄는 것들은 다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조선 사람들이라도 그 지역 알면은 야 그래 저 안에 파면 있겠는데 당연히 그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미 그 제국주의자들이 도달하실 때는 남아있던 거는 뭐밖에 없다. 남아있던 거는 아까 거기 봤던 파피루스, 직물 제품들, 목 제품들만 그 무덤 안에 남아있었다. 왜냐면 이건 그 당시엔 돈이 안 되니까 그 당시 사람들 이거 무슨 종이 쪼가리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일꾼들은 그걸 안 가져가고 그게 남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제국주의자들이 온 다음부터 근데 이 제국주의자들은 희한하게 금보다 이거를 더 비싸게 쳐주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벌써 거기서 역사가 갈리는 거죠. 한편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울한 그런 거기도 한데요. 오히려 그죠 당장의 금덩어리를 그죠 관심을 가지고 그 이익을 도굴한 쪽은 다 망했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던 파피루스 조각 하나에 수천 달러에 막 거래해주고 사주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야 이게 돈이 된다고 얘들 미친 거 아니야? 하지만 뭐 돈 되니까 팔아야지 해가지고 막 서로 경쟁적으로 막 그거를 또 도굴하고 훔쳐내서 그 서구 제국주의자한테 팔려고 하는 와중에 이제 많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걸 읽을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행간의 그것을요. 자, 그래서 그건 역사적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이제 그런 관념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말씀 안 드린 게 두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중요한 게. 25페이지에 사자에서가 있죠? 사자에서. 25페이지에 사자에서. 그래서 25페이지에 사자에서가 이게 완결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떠도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상으로 한 1000년에 걸쳐서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갖다 붙인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에서라는 것은 죽은 자가 여기 지금 이 하얀 옷을 입은 이 두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자가 여기 오리시스라는 그래서 최종 심판관한테 가기 전에 이렇게 심장을 달고 그죠? 달아보고 그런 식으로 죽은 자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가면서 지하 세계를 건너 사후 세계의 천국에 안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마법 주문과 그 단계마다 뭐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하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그 마법 주문과 대처 방법들을 적어놓은 글입니다. 그래서 사자에서 죽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가면서 그걸 보고서 착착 답변해가지고 안전하게 4, 5세기의 그 안락한 곳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방법을 적어놓은 그래서 이것은 그 죽은 사람 목 여기다가 막 끼워놨다 그래 이렇게 이거 보라 해가지고 끼워놓고 그랬다는데 사자에서를 써가지고 자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 단순히 미술사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요거를 그러니까 이때 이랬고 이렇게 쭉 그 직선적으로 그렇게 배우는 것보다는 통합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요걸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또 당연히 우리 인간이라는 게 뭐 수천 년 지나온 역사를 기록한 거지만은 사실은 또 보편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수천 년 전 사람하고 오늘날 사람하고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뭐 이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죠? 이거 뭔지 아시죠? 그죠? 그 신과 함께 웹툰 그죠? 뭐 최근 뭐 문제되고 있는 뭐 그런 작가가 뭐 그래서 어쨌든 히트 친 건데, 그죠? 뭐 저도 뭐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내용은 뻔하잖아요, 이거. 그죠? 그냥 평범한 사람인 뭐 김자홍이 죽어가지고서 저승에서 49일 동안 뭐 이거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때마다, 그죠? 어디 가서 무슨 심판받고 이때 어떻게 하고 뭐 여기서 안에서 뭐 무슨 안에 또 변호사가 있죠. 변호사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단계 넘기고 단계 넘어가고 그래서 나중에 재판받는 겪는 일인데요. 그 사실은 이 웹툰이 뭐 크게 성공을 하고 그죠? 그 작가는 뭐 큰 인기를 끌고 성공을 한마디로 성공을 했는데 성공의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성공의 비결이 뭐냐? 사실 이게 본질적으로 동일한 거죠. 이것도 동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나 우리가 왜 93페이지에 딱 보면은 최후의 심판이나 다 동일한 거죠. 그죠? 최후의 심판, 그죠? 93페이지. 그죠? 최후의 심판. 뭐 이거나 뭐 사자에서나 뭐 사실 동일한 거잖아요. 그죠? 다. 그래서 그 기본 사상은 동일한 겁니다. 다. 그죠? 기본 사상. 그것이 이제 표현된 방식이나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그 스토리. 그죠? 픽션. 그죠? 그 스토리는 스토리는 좀씩 다르지만은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설정은. 그죠? 설정 똑같은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리스, 수천 년 전의 그리스라든지, 뭐 500년 전의 르네상스라든지, 오늘날의 웹툰이라든지,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도 뭐, 불교 지역이나, 그죠? 뭐, 다, 힌두교 지역, 다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사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아요. 이게 사람들이 우리 뇌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뇌라든지 문화적 구성물들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은 사실은 그 원리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고에 부합하면 돼. 일단 요걸 어긋나면 좀 사람들이 싫어해요. 자연적인 사고라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사고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고방식. 그건 우리 수업 시간에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겠고요. 좀 이따 하나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요겁니다. 요거를 착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특히 대학교 애들생들도 이제 예술대학 다니는 애들도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얘기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친숙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을 약간 변형해야 돼. 약간.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왜 애들이 왜 헷가닥 하느냐. 오늘날의 예술하는 친구들이 요것 때문에 그래요. 다 연결된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 200년 전 시대 요때부터 오늘날의 예술 개념이 형성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예술이라 그러면은 자꾸 이거를 생각해, 이거를. 맞지? 요거. 이 독창성. 그 독창성이라는 건 오리지널 하는 거 아니고 오리진, 자신으로부터 기원한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다른 거를 카피해서 약간 바꾸는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거라 생각이 있어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거 말이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의 예술로 성공하려면은. 그죠? 남들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거, 뭔가 독창적인 거, 뭔가 그러면서 기이한 거. 그죠? 기이하고 뭐 기발하고 이런 거에 이게 그런 걸만 돼야만 성공할 수 사로잡혀 있는데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그것은 낭만주의자들이 불어넣은 허상이에요, 허상. 그런 거 원래 존재하지도 않고, 낭만주의자들이 200년 전에, 그 이유는 우리 낭만주의 나중에 예술할 때 다 나오겠습니다만은요, 불어넣은 허상이고, 하지만 거기에 과도하게 사로잡혀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엔 결국 재능을 탓하지.
난 안 돼, 난 성공 못, 난 재능이 없구나, 그죠? 타고난 탤런트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좌절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은, 그러니까 성공은 이게 뭐 예술적인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는 둘째 문제고, 가치 문제가 아니라 성공의 비결은 여기 독창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공의 비결은 오히려 아까 우리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보셨던 것처럼, 이거 뭐 이 사람 뭐 웹툰 작가로 성공했는데 뭐 사실 뭐 새로운 거 있어요? 새로운 거 없잖아요. 그죠? 새로운 거 없고 그냥 있던 거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를 뭐 약간 그 시대에 맞게 그냥 뭐 변형한 정도죠, 뭐 사실은. 그리고 이게 약간 변형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많이 변형하면 사람들이 또 싫어해요. 거부감을 느낍니다, 오히려. 요것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간 변형해야 돼요. 약간, 살짝. 살짝만. 자, 그래서 요 두 가지, 요거 꼭 중요한 얘기 중에 한 가지. 그래서 오늘날 그래서 이 현대 미술도 뒤에 나중에 나올 텐데요. 그죠? 이게 뭐 기이하고 뭐 새로운 시도 뭐 이래가지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오히려 성공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 친숙한 데서부터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길어지긴 하는데 요거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요거 한 가지만. 자연적인 사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것이 참 자연적인 사고에서 비롯되는 보편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스토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느냐? 우리의 뇌 구조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사피엔스 할 때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이것은 사피엔스 할 때도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영혼 불멸 사상, 영혼 불멸. 그죠? 그러니까 영혼 불멸 사상의 보편성. 우리 사피엔스 뇌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만 영혼 불멸을 믿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사피엔스 특유의 뇌의 배선에서 비롯되는 자연스러운 사고 경향으로 보인다는 건 오늘날 뇌과학적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이제 20세기에는 할 수 없었죠. 근데 21세기, 오늘 21세기에는 야, 이게 이런 거 같다. 거의. 이거는 그렇게 느끼는 게.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 즉 정신적 삶이 우리의 육체와 분명히 구별된 것으로서 육체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내가 육체적으로 멈춘 다음에도, 야, 그래도 뭔가 이 정신은 살아가지고 말이야, 이 죽은 나를 막 내려다보고, 내가 죽어서도 너를 뭐 지켜주리라, 그죠? 내 죽어서도 너를 따라다닌다, 이런 식의 뭔가 그런 게 따로 있는 것처럼, 그죠? 생각을 한다는 건데,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 뇌가 그렇게 진화했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래서 얘기 다 읽으면 길어지니까요.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고, 나중에 이거 파일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핵심은, 그러니까 이 마음과 육신이 이런 식으로 구별합니다. 그죠? 비물질적인 것, 영혼은 비물질, 육신은 물질적인 것. 그죠? 이건 물질이고, 영혼은 뭔가 비물질적인 것. 이게 따로 존재하는 거 아닌가. 예. 그런데 뭐 이게, 그렇지가 않겠죠. 그리고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게 좀 허술해요. 뭔가 허술하다는 게, 이제 영혼이 따로, 비물질이 따로, 앞에 요 얘기 핵심은 그겁니다. 이게 서로 다르면 왜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느냐, 영향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쓴 것처럼 물리적인 것만이 물리적인 세계에 인과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근데 마음이 비물질적이라면 어떻게 영향을 주지? 이게 또 어떻게 영향을 주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뭐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죠.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은 허술하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영혼이라면은, 유령이나 영혼이라면은 당연히 중력 법칙이나 물리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위, 아래, 앞, 뒤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없는데 이렇게 그리잖아요. 위, 아래, 앞, 뒤, 그림자까지 있는 식으로 우리는 뭔가 친숙하게 생각을 해요. 영혼이라 그러면 뭔가 친숙한 이미지를 갖다가 집어넣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게 이런 겁니다. 투명인간 같은 경우는 사실 투명인간은 망막도 투명하므로 아무것도 볼 수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허술한데 우리는 그렇게 허술하게 생각합니다. 허술하게 생각하고 또 그게 자연적인 사고긴 해요. 한편으로. 자, 어쨌든 요건 논리적인 얘기고요. 중요한 얘기는 요겁니다. 어쨌든 핵심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논의를 해도 야, 그래서 그런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떻게 비물질이 어떻게 물질에 영향을 미치냐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과 구별되는 영혼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집트나 그죠? 신석기 시대나, 그죠? 그 르네상스나 오늘날의 얘기까지. 왜 그 자연적인 관념이냐? 우리 뇌의 배선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뇌의 배선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왜 이게 나오냐, 이게?
이게 왜 나오지 이게? 편하지 않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아니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뭐 일단 뭐 너무 그냥 간단히. 그러니까 자기를 우리가 자기 인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기 인식, 그죠? 육체, 자신의 몸을 알아보는 것하고 자신의 정신을 알아보는 것. 하나의 정신적 삶으로, 그죠? 어제 느꼈던 나, 어제 무언가를 느꼈던 나와 어제 뭘 했던 나와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이게 신경회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뇌 바깥에 있는 부위가 주로 그거 연관된 거고요. 이거는 그 뇌 반 잘랐을 때 안쪽입니다. 안쪽. 그래가지고 어쨌든 서로 신경계통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내 몸을 보는 신경계통과 내 머리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나를 인식하는 계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경계통이. 요게 핵심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이게 먼저 진화했겠죠. 진화상으로는 자신의 신체를 인식하는 시스템이 먼저 진화했을 거라고요, 이게. 왜냐면 그거는 동물들도 있어요. 동물들도 자기 몸 피하고 움츠리고 하잖아요. 그죠? 이거 내 몸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겠죠. 동물들에겐 중요한 감각이니까 이게 먼저 진화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는 요 시스템, 요 마음, 요거는 나중에 진화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 뇌가 대뇌 심실이 커지면서 나중에 진화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거지,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느낌이에요, 느낌. 요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육체와 마음이 하나인 것처럼 생각하려고 해도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시각하고 청각이 하나로 느껴지지가 않죠. 시각은 시각이고 듣는 건 듣는 게 이게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어떤 경우에는 공감각이라 그래가지고 왜 소리를 본다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뭔가 소리가 들린다. 그죠? 색에서 소리가 들리고 또는 귀에서 어떤 색이 보이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냐면요. 그것이 일종의 뇌의 혼선인데, 그러니까 같은 선을 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처리하는 선이 하나면은 느낌은 같은 거지. 이 시각이고 청각이고 서로 정보원이 달라도 느낌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보인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요, 처리 회로가 같으면은 이게 같은 느낌으로 돌 텐데, 이 처리 회로가 다르니까 같은 거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쓴 것처럼 색재와 숫자가 뇌에서 서로 분리된 체계들이 처리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경험된다. 느껴지잖아요. 색채는 색깔이고 숫자는 숫자지. 그죠? 다르거든요. 처리하는 부위가. 그러니까 육체를 이건 내 몸이구나. 나는 이거 느낄 때와 내가 어제 나와 오늘의 나와 요거를 떠올릴 때 돌아가는 뇌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기 쓴 것처럼 오늘날의 뇌과학자들은 우리의 정신은 다 우리의 뇌밖에 없다. 그죠? 그게 이제 심신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줘도 우리들은 이와 무관하게 철저히 심신 이원론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울증 치료 이런 겁니다. 우울증 치료 같은 거. 우울증 정신질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래도 우울증 치료제를 이제 많이 먹고들 그래서 하지만, 근데 보통 또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할 때. 마음의 병이 난 건데, 약으로는 한계가 있지. 마음을 굳게 먹어야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몸하고 마음하고 별개로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난 건데 몸의 병이 난 게 아니라 해서 아무리 약을 먹는데도 한계가 있고, 이 마음의 병은 네가 마음 먹게 달린 거다. 마음을 먹어야지. 그거는 벌써 분리해서 생각하네요. 분리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뭐 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처방 자체를 많이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건 다른 건데 어떻게 육체를 고쳐가지고 마음을 고치겠느냐. 근데 그거는 우리의 자연적인 사고가 반영된 것이고요. 과학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은 이제 그래서 약물을 통해서 정신을 컨트롤하는, 그죠? 뇌의 작용을 컨트롤하는 그런 프로작, 그죠? 우울증 치료제를 많이들 복용들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런 약을 먹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 볼 때 여기 쓴 것처럼, 그죠? 자연스럽게 육신의 그 삶과 정신적 삶이 질적으로 다른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느낌이 뭐 하나의 느낌으로 오지 않으니까. 이건 아무리 과학자들도 그렇지. 과학자들도, 과학적으로는 다른 게 아니지만은 느낌은 다른데, 야, 이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내가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쓴 것처럼 육체가 없어도 정신이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정신적 삶, 영혼은 그러니까 비물질이 아니니까, 그죠? 물질적 소멸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물질이다. 그죠?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 불멸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요게요. 요런 생각이고요. 요런 생각이 이제 우리 사피엔스 문명에서 아주 중요한 거를 차지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이것이. 그러니까 그 물질적 소멸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이런 사물에 담을 수 있다. 미술품에 담을 수 있다. 조각품에 담을 수 있다. 그래서 나를 닮은 조각상을 만들면은 거기에 내 영혼이나 내 어떤 의지나 내 뜻을 담을 수 있다. 비물질을 담을 수 있다. 영원히. 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게 약간 길어졌는데 워낙 중요한 얘기긴 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우리의 그 타고난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우리 뇌 자체가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자연적인 사고에서 비롯돼. 그래서 동서고금 어디서나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 사고가 너무나 익숙하게. 교수님, 예,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예. 영혼이 없다라고 믿는 건가요? 그러니까 비물질로서 영혼은 없죠. 비물질은 없죠. 물질적인 작용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죽으면 뇌도 죽는 거니까 뭐 없죠. 그러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뇌가 영혼이라고 이제 그렇죠. 내가 영혼인 거예요. 이런 론이잖아요. 론. 그냥 예. 논의인 거지 그게 뭐 예. 독립되거나 그거는 아닌 과학적으로는 거. 맞다는 예.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지만 근데 우울증이라도 규명된 거. 아니 우울증이라도 예. 약만으로 되진 않고 뭐 분명히 효과가 있잖아요. 뭐 심리 상담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가족이 뭐 따뜻하게 대해준다거나 할 때 근데 그것도 이제 작용이니까. 작용이긴 한데 예, 그것도 작용이죠. 그러니까 약물 예. 농도를 맞추고 이거랑은 별개로 그게 영향이 근데 그것도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은 다 자, 그래서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은 과학을 넘어가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영역을 넘어서 있는 뭔가 있다라는 것은 애당초 그 데피니션, 정의상 증명할 수 없는 거죠, 과학적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과학이 논의할 건 아니죠. 그런 게 있다고 주장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과학 주장은 아닌 거죠, 그때부터는. 예, 그죠. 여기 그 어쩔 수 없는 거죠. 과학이 탐구가 안 되는 거니까. 예, 탐구 자체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막아놓고 얘기하게 되는 거니까 막는다는 표현이 뭐 실제로 어떨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죠. 어쨌든 과학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니 뭐 맥그람 뭐 직장으로 그 쟀더니 뭐 맥그람 영어가 그게 좀 재밌어. 근데 나오는데 어쨌든 에너지를 재생산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예.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물리적으로. E = MC 제곱이니까 질량 자체가 없다면 에너지가 없다.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이 현대 사회가 그것을 이제 과학이 밝혀준 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물론, 이건 21세기에 드디어 이제 내과학이 발전하면서 좀 더 명확하게 된 거고요. 그 전에 이미 500년 전에 사실 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500년 전에는. 요 문제가. 과학이. 요 문제를 발생시켰어요. 과학이.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옛날 우리 사고방식상으로는 우리 자연적인 사고방식에 따르면은 우리의 영혼은 육체가 죽은 후에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내가 죽은 다음에도 뭔가 영혼이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존재한다는 거는 어떤 장소에 존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장소. 그죠? 그냥은 어디 뭐 따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고 어떤 장소에 존재해야 되고 이게 자연적인 사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이 존재하는 머무는 곳이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언제나 살아서건 죽어서건 이거는 남아있는 거니까 그 영혼이 존재하는 곳이 어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영혼이 머무는 곳이 어디 있느냐? 그거 이제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몸에 머무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물론 심장이라 많이 생각했고, 심장 또는 뭐 뇌, 그죠? 살아있을 때 여기에 딱 영원히 머무는 거고. 근데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몸, 시신에 머물거나 아니면은 그 몸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요게 이제 미이라든지 아까 말한 그 조상 이거예요. 요게. 그래서, 네, 그죠? 요거. 또는 아니면 어떤 뭐 동상 같은 거라든지, 그죠? 그런 거죠.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것. 그죠? 영원히 머무는 곳이 존재해야 되는데,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요거랑 연관된 생각이 그겁니다. 연관된 생각이 나중에 낭만주의라든지 우리 아우라 개념 나올 때 배우실 텐데 아우라 어디에 이거 예술 혼이 머무는 곳은 예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거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작가의 예술 혼은 혼을 불어넣었다는 표현 나오는 게 다 이런 거 아니, 이 자연적인 작업에서 나온 겁니다, 다. 거기에 머문다는 거지, 거기에 감돌고 있다. 그래서 그게 아우라예요, 아우라. 아우라. 사실 단순한 개념이에요, 그거. 아우라 가지고 미학 논문 수천 편이 있는데, 사실 단순한데, 그거. 다 옛날 사람들이 쓴 거고, 사실은요, 오늘날 관점에서는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거를 대신할 작가의 영혼을 담는 거, 어쨌든 그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그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어딘가에 영혼이 거주하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이게. 그죠? 그래서 거주하는 공간으로 제일 생각하기 쉬운 게 집이죠, 집. 그죠?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집. 그 집이 피라미드이기도 하고, 왕릉이기도 하고, 또는 무덤 속이기도 하고, 무덤이 자기 집, 관인의 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그것을 좀 확장해가지고, 영원히 죽은 다음에 이게 어디 가야 된다. 이 세상 어딘가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가장 떠오르는 게 그게 헤븐이에요, 헤븐. 하늘. 그러니까 이 헤븐하고 스카이는 다르죠. 스카이는 이제 이런 파란 하늘을 말하는 거고, 헤븐은 이 우주에서 예전에는 우주의 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주의 끝. 여기 지구가 있으면은요, 그죠? 이게 지구고, 지구가 이렇게 지구에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죽으면은, 그죠? 영원히, 그죠? 죽으면은 육신을 남겨두고 영혼이 떠나는데, 그죠? 떠나는데, 이게 어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죽으면은 어떤 곳에 있어야 되니까. 그죠? 이게 천국으로 가는 거, 천국이, 이게 이 별 바깥에 있는,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주의 끝이 어디냐? 가장 멀리 보이는 곳이 우주의 끝이지. 가장 멀리 보이는 게 별이거든, 별. 그죠? 별이 가장 멀리 있으니까, 그게 별이 있는 곳이 이게 우주의 끝이고, 그다음에 옛날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기에 별이 박혀있다 그래야 돼. 별이 박혀있다. 그래서 이 천구에 하늘에 별이 박혀있다는 표현이 그거 나온 거예요. 별은 다 똑같은 위치에 별이 박혀있는 거고, 그 바깥도 있어야 돼요. 그 바깥이 천국까지요. 영혼이 죽으면 날아올라서 육신은 남겨두고, 그죠? 여기로 가서 여기서 이제 최후의 심판 받고 천국 지옥 간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가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이. 이게 죽어서 갈 곳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제 구천을 떠도는 왜 영혼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갈 곳 없이 헤매는 갈 곳이 없으면 안 되니까 갈 곳을 가야 된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헤븐, 하늘을 떠올렸던 거고, 그리스 사람들은 하데스, 죽으면 지하, 그죠?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염라대왕, 그죠?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 것이고요. 아니면은 제주도 사람들은 이호도. 그죠? 이호도가 죽으면은, 저 남쪽에, 그죠? 저 남쪽에, 전설 쪽에 섬에 가면, 거기 이호도 가면 다 만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 거기 가면 다 있다. 그죠? 실제로 그런 것이 있다고 믿었던 거지, 다. 그러니까, 어쨌든 핵심은, 죽으면은, 죽은 영혼이, 어떤 장소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죠?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대신해서 뭔가 이게 속에 딱 들어가서 있을 곳이 있으면은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미라든지 그런 거고요. 그죠? 몸을 대신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영혼이 뭔가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거랑 또 불교는 뭐냐면, 불교는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다시 갔다 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편으로는 편하긴 하죠. 이런 게 따로 없으니까. 편하긴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이 나와서 맨 처음으로 문제를 야기시킨 게 이거예요. 이게 없다는 거지. 이게 다 똑같은 거니까, 우주는 다
다 뉴턴 법칙이 적용되는, 그죠? 모든 우주에서 뉴턴 법칙, 그러니까 물질적 법칙만 적용되는 우주가, 그죠? 무한한 우주가 어디에나 다 물질적 법칙이 적용되니까 이 비물질적인 영혼을 위한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곳이 없는 거지. 죽어서 우리 갈 곳이 없고 죽으면 그냥 흩어져 우주의 먼지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게 과학이 500년 전에, 그래서 과학이 가장 그 충격적인 부분이 그거였어요. 야, 그럼 우리 왜 사냐? 죽어서 다 없어지고 왜 사냐? 그래서 그래서 과학의 시대가 쾌락주의가 돼요. 쾌락주의. 쾌락주의. 핵심 쾌락. 과학이 단순히 뭐 물질적으로 뭐 좋은 걸 만들어서 편리하게 해서 그래서가도 있지만은 그걸 떠나서 야, 죽으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그냥 살아있을 때 최대한 즐기면 그걸로 진짜 정말로 끝이다라고. 정말로 끝이다. 그래서 과학의 시대가 이게 물질 만능 시대가 된 거예요. 물질적 쾌락주의가. 여기 깊이 연관됩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거고요. 오늘날까지 이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결국 다 추구하는 게 그 현세적 쾌락이잖아요. 그래서 쾌락을 추구하고, 그거 없으면 허무하고 없으니까 사실 다 많은 정신질환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죠? 자, 어쨌든 뭐 그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요건.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 이 미술사라든지 역사를 지배했던 사상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죠? 이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런저런 문화에서 다 반복될 뿐이에요. 살짝살짝 문화적인 변형을 거치면서 그럴 뿐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 추도식 때문에 못 예, 했는데 예, 예, 저희는 제사를 안 지내고 예. 추도식 예배를 먹는데 예. 어머님께서 예. 저희 아들한테 예. 창문 요만큼만 열어놓으라고 어머니 그걸 들었는데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제 국가에서 거주하는 곳에 있다가 이렇게 오시는 아니 근데 예배하는데 추도 예,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근데 이제 결국은 다 영혼을 믿는 거잖아요.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영어는 뭐 다 통과할 수 있는데 꼭 문을 열어야만 들어오나? 문 닫으면 야, 나 못 들어가. 왜냐면 우리 남편인데 열까 그러면 아 괜찮아 왜 들어올게 어차피 오지마 제사는 왜 지내 그러면 우리가 집에 우리가 구경할 때 잘 나이 친구가 다 열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목이 들어오면 안 돼. 그게 다 리추얼이잖아요. 네. 절차니까. 근데 저희 때는 그러야지 하고 그냥 연락을 여는데 이제 그 밑에 애들은 그거 이해를 못하는 그걸 무섭지. 근데 그게 그러면은 이게 자연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야. 자연적인 사고라면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이제 잘 캐치해가지고 해야만 성공됩니다. 그걸 또 막 거스르면 사람들이 또 싫어해요. 또 근데 또 오늘날엔 또 과학적인 세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상식이 재교육됐기 때문에 상식이 재교육이라 그래요. 재교육됐기 때문에 당장 상식의 재교육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왜 뭐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냐 가벼운 게 빨리 떨어지냐 이런 거 벌써 우리 처음부터 재교육하잖아요. 근데 원래 자연적인 사고에 따르면 야 무거운 게 빨리 떨어지지. 그게 자연적인 사고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의심 안 받고 500년 전까지도 그게 유지됐잖아요. 갈릴리오 해봤자 400년 전인데. 그죠? 무거운 게 당연히 빨리 떨어지지.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걸 이제 오늘날은 어릴 때부터 재교육. 야, 그렇지 않아. 똑같이 떨어져. 그죠? 등등 그런 거. 또 뭐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등 이런 얘기. 자, 그래서 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잠깐 쉬었다가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예술이나 미술이나 사상을 지배하는 또 일상적인 사고나 생활, 문화를 지배하는 바탕이 되는 사상들에 대한 얘기도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영혼이 거주할 곳 이런 얘기인데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 에게 미술, 에게 문명이죠. 에게 문명. 그래서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미노스 문명과 미케네 문명. 그래서 에게 미술. 그래서 크레타 섬에서 터키를 포함한 소아시아와 그리스 람단을 향해 뻗어 있는 지중해의 작은 만을 에게라고 한다. 기원전 2000년경부터 크레타 섬에서 이집트인은 물론 메소포타미아인과도 전혀 다른 해양 민족이 높은 문명을 발달시켰는데 그 이래 이 문명은 1000년 동안 존속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존속했으니까 이게 잠깐 존속한 게 아니죠. 우리 요즘 웬만한 나라보다 훨씬 더 오래 간 거죠. 또한 이 문명은 전설상의 크레타 왕과 관련해 미노스 왕, 그죠? 미노스 왕이 있어서 미노스 문명이 이끌어지고 있다. 미노스 문명은 얼마 가지 않아 그리스 본토의 동남현에 도달하게 된다. 이 지방 사람들은 미노스인과는 달리 기원전 1800년경 그리스로 이주해온 초기의 그리스 부족이었다. 그들이 가장 중요한 거주지가 미케네였기 때문에 그 문명을 미케네 문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미케네 문명은 기원전 1100년경까지 융성하다가, 그러니까 이 미케네 문명에서 저 오른쪽 위쪽에 있는 트로이로 쳐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 미케네 문명, 트로이 전쟁, 그죠? 트로이 그 전쟁이 요 미케네 문명하고 얽힌 신화예요. 그 융성하다가 북방에서 침략해온 그리스 부족이 흡수되었다. 현실적이고 자유분방한 표현이 특징인 에게 미술은 남아있는 프레스코화와 도기 등에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에게 미술이 미술사에서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이것이 그리스 미술로 고스란히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로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겠고요. 일단 그 아래쪽에 지도가 있습니다. 그죠? 지도 뭐 이거 다들 아시죠? 그 크레타 섬, 그죠? 크레타 섬. 그래서 이집트와 그리스와 터키의 대략 중간 지점에 있는 커다란 섬입니다. 섬이고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그 아래에 있는 그죠? 전사의 문양이 있는 꽃병을 보시면은 요 그림이 상당히 이집트적이죠? 그죠? 좀 이집트 것보다 좀 더 부드럽긴 한데 이집트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다리는 옆으로 돼 있고 어깨는 이렇게 앞으로 돼 있고, 그죠? 이집트적으로 이런 영향을 당연히 받았겠죠. 이집트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크레타 섬에 그 크노소스 이런 뭐 그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케네는 그 그리스 반도, 그 펠로폰네소스 반도 그 중간쯤에 있는 거기가 미케네라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화면으로 간단히 보시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크레타 문명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거죠, 그죠? 미노스 문명 하면 떠오르는 게 이 크노소스 궁전 또는 미노스 왕의 궁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거기에 큰 도시 뒤쪽에 커다란 이런 그 야산에 이런 낡은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건 몰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19세기 서구인들이 발견한 거예요, 서구인들이. 이 전설을 믿고 찾아서 발굴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 지역 사람들이 이걸 몰랐다는 것도 황당하죠. 이렇게 큰 건물이 있었는데, 큰 옛날 건물이. 그래서 미노스 왕의 궁전. 오늘날에는 많이 이제 복원을 하고 좀 색칠도 했죠, 이렇게, 그죠? 복원을 좀 해가지고 관광지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부는. 그래서 엄청 복잡한. 그래서 신화적으로는 크레타의 미노스 왕이 자신의 왕비가 출산한 괴물 미노타우로스, 다들 아시죠, 그죠? 미노타우로스를 가두어둔 미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궁이 이제 뭔지 아시죠, 그죠?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랬을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은 들어가면 이게 어디냐, 뭐 방이 뭐 이게 다 1층, 2층, 3층 이렇게 막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뭐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된 이유는 이게 한 번에 지은 게 아니라, 그죠? 계속 지으면서 또 짓고 또 옆에 또 붙여지고 그러면서, 그죠? 그래서 여기 쓴 것처럼 미노스 시대 중반 초기 2000년경 직후로부터 이제 계속 여러 번 건축됐으니까 나중에는 아주 이제 복잡하게 된 거죠.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나중에 본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미궁이죠. 들어가면 알 수가 없는, 그죠? 일로 가면 절로 나오고 절로 가면, 그러니까 이게 일로 가면 1층 나오는데 저쪽 가면 3층 나오고 뭐 이런 식이 되니까요. 그죠? 그랬을 겁니다. 어쨌든 오늘의 복잡한 그런 유명한 그 대명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그런 궁전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 궁전 벽화 중에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나왔던 여기 그 그림에, 그죠? 그 사진, 그 지도 그림에 그런 그림이 있죠. 크노소스에서 이런 벽화. 그래서 이게 투사라기보다는 고개사 같은데요. 아마 이 문명은, 크레타 문명은 이 황소를 숭배했던 것 같아요. 다 황소하고 연관된 전설이 남아 있습니다. 황소. 그래서 황소를 이렇게 뿔을 잡고 있고, 아마 이 고개사가 황소를 뛰어넘는 뭐 그런 고개 같습니다. 그죠? 뭐 실제로 소를 잡는 거 투가 아니라, 뭐 서구인들한테는 투사의 벽화를 알려주는데 이런 식으로 벽화를. 근데 어쨌든 이집트 벽화보다는 좀 더 자유롭고 좀 부드럽죠, 그죠? 그렇게 그려져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신화, 뭐 다들 아시는 신화일 텐데요.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이게 이제 신화를 또 알아야 또 우리가 뒤에 얘기까지 다 연결되니까요. 미술사라든지 역사적인 얘기가 되니까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뭐 간단하지 않지만 좀 길게 해놨지만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신화죠. 미노스 왕과 미노타우로스 신화. 그죠?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와 에우로페가 유럽의 그 어원이 되는 이 페니키아의 공주인데요. 그러니까 페니키아가 여러분들 어디 있습니까? 페니키아는 이 지중해 이쪽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터키 반도고 있으면 이게 이집트고 그리스가 이게 흑해가 이렇게 그죠? 이게 그리스 이게 크레타가 이렇게 있으면은 페니키아 여기 있잖아요. 페니키아는 그죠? 그러니까 이 페니키아의 그 공주였대는데 제우스가 이제 에우로페가 너무 예뻐가지고 제우스가 원래 아주 뭐라 그래야 됩니까? 물론 신화니까요. 그죠? 여러 곳에 자신의 그런 거를 하겠다니까 제우스가 황소로 변해요. 소로 변해가지고 다 여기서 이제 저 공주 옆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공주가 야 이 예쁜 소네 소를 막 쓰다듬고 소를 타고서 막 가다가 이제 그 제우스가 납치해가지고 크레타 성으로 왔답니다. 이거 어쨌든 그래서 이 크레타는 그 소를 숭배하는 그런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소 숭배 사상 토테미즘이죠. 토테미즘. 그래서 제우스가 황소를 변해서 에우로페를 납치해가지고 크레타에 살면서 아들 셋을 낳았다는 겁니다. 제우스와 에우로페 사이에 아들 셋이 나왔는데 그 중에 미노스가 둘째 왕인가? 둘째 아들인가?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아들 셋 중에 미노스 왕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우스는 아마 그게 다 그 전설이 그런 걸 겁니다. 이런 어떤 문화의 흐름, 그죠? 여기 문명이 이렇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또 이것이 이렇게 또 영향을 가고, 제우스가 그다음에 또 이리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래서 제우스가 여기서 아들을 낳고 넘어가고, 어쨌든 그래서 에우로페, 유럽의 어원이 되는, 그래서 아들로서 크레타 일대를 석권한 전설상의 왕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포세이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포세이돈하고 이제 해가지고 내가 나 왕 시켜주면은 이제 공물을 바치겠다. 해가지고 포세이돈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주고 이 전체 지역을 장악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포세이돈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저주를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왕비 파시파에가 괴물 미노타우로스 머리와 꼬리는 황소, 그죠? 이게 꼬리도 소죠. 나머지 몸은 인간을 낳는다. 그래서 요게 그 포세이돈한테 아주 예쁜 소를 이제 바치기로 했는데 소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 소를 안 바치고 다른 소를 바친 거야. 그래서 포세이돈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럼 니는 그 소하고 평생 살아라 해가지고 이제 왕비가 그 소를 사랑하게 돼요. 해가지고 소하고 그 교접을 해가지고 낳은 겁니다. 다 물론 전설상의 얘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민족은 그 소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고 소를 뭐 잘 다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인간과 소 사이에서 태어난 괴물 미노타우로스, 그죠? 를 낳고 그래서 뭐 자신의 왕비가 나왔는데 죽이진 않고서 어쨌든 이런 왕가의 수치죠, 그죠? 왕비가 이 괴물을 낳았으니까요. 수치를 숨기면서 또 점점 난폭해지는 괴물을 가두기 위해서 미노스 왕은 전설적인 장인 다이달로스, 요 이름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달로스. 우리가 미국 지적자. 피그말리오는 많이 기억하시죠? 피그말리온 아니에요. 피그말리온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피그말리온은 나중 후대의 조각가고, 그죠? 자신의 만든 조각과 사랑에 빠져서 했던 그런 조각가고, 피그말리온이 아니라 다이달로스입니다. 다이달로스. 요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이달로스는. 그래서 다이달로스를 불러서 들어가면 누구도 나올 수 없는 복잡한 미궁을 만들게 하고, 그 중앙에 미노타우로스를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게 말은 아까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이달로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전설적인 장인으로 못 만드는 게 없는, 그래서 집뿐만 아니라 신기한 물건들도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질투심을 견디지 못하는 아주 또 그런, 그래서 아테나는 다이달로스에게 여러 나라를 고생하며 헤매고 다니는 벌을 내렸습니다. 어제 정착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이달로스 누이가 자신의 12살 날 아들인 페르딕스를 다이달로스에 맡겼는데 너도 좀 얘를 가르쳐달라 그랬는데 페르딕스가 엄청 뛰어난 거예요. 영리하여 물고기의 등뼈를 보고 톱을 발명하기도 하고 컴퍼스를 발명하기도 했다. 다이달로스는 어린 조카의 천재성을 시기하여 높은 성체에서 밀어 떨어뜨려 죽여버렸다. 자, 그래서요. 이게
한 칸 더 넘어갔구나. 제가 더 넘어갔네. 다이달로스 얘기가. 그래서 어쨌든 그로 인해 다이달로스가 이제 쫓겨났습니다. 다이달로스가 쫓겨나가지고 크레타 섬으로 쫓겨나서 아테네 사람인데 쫓겨나가지고 미노스 대왕의 신분꾼으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이달로스는 이제 그것은 많은 일을 했죠. 미노스 왕의 왕비 파시바이를 위해서 나무로 만든 암소를 만들어서 포세이돈의 황소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한 것이 다이달로스가. 그래서 괴물을 가두는 미궁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이 얘기 다시 하나 건너뛰었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미궁을 만들어서 가둬놨는데, 이거 전설은 다들 아시죠? 그죠? 테세우스라는 아테네의 왕자가 그러니까 그 당시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테네가 크레타의 어떤 그 지배를 받는 속국이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관계인 거죠.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미노스의 아들 안드로게오스는 아테네에서 열린 경기에 참가했다가 살해당했다. 그래서 아들의 목숨에 대한 대가로 미노스는 아테네에서 정기적으로 청년 7명, 처녀 7명을 바치게 했다. 그래서 이 인신공물이, 이 미노타우로스가 그 사람을 먹은 거예요. 그죠? 사람을 먹은 겁니다. 인신공물을 미궁으로 보내어 미노타우로스에게 주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잡아먹고 얘가 살았는데, 이 괴물이.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세 번째 공물이 바쳐질 때에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는 그 테세우스의 배로 유명합니다. 그죠? 테세우스의 배. 그 한 조각씩 다 떼어놔서 배를 다 바꾸고 나면은 그 배가 원래 배와 똑같은 거냐 다른 거냐라는 뭐 그런 걸로 유명한데, 어쨌든 테세우스가 이제 희생물을 자원하여 미궁 속으로 들어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였다. 이렇게 그저 칼로 죽이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테세우스는 자신을 사랑한 크레타의 공주 아드라디네의 도움을 받아서 명주시를 풀면서 미궁으로 들어갔기에 무사히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다. 그죠? 어떻게 들어갔느냐? 어떻게 나왔느냐? 그 시를 풀면서 들어갔다. 시를 따라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아드라디네 공주에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또 이게 또 다이달로스예요. 그죠? 칼과 명주시를 건네준 사람이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다이달로스가 자기가 그걸 만들고서 그렇게 빠져나온 거니까, 그죠? 그 명주시를 가지고. 자, 그래서 요렇게 그리스 그 도자기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이달로스와 테세우스는 그 아테네의 시족격인 왕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왕이 되죠. 자, 그래서요, 좀 유명한 그 설화입니다. 그래서 전 다이달로스. 자, 그래서 아까 이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괴물을 없애려고 테세우스가 왔을 때 그걸 가르쳐 준 게 다이달로스가 가르쳐 줬고, 그래서 다이달로스가 이제 미노스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왕은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 다들 아시죠? 이카로스를 높은 탑 안에 가둬버렸습니다. 근데 탑에는 이제 새들이 날아오니까 다이달로스는 새들의 깃털을 모으고 벌집에 밀랍을, 그러니까 또 탑에는 벌이 있으니까, 그죠? 밀랍을 한 대 엮어서 자신과 아들 몫의 날개 두 쌍을 만들어 그죠? 날아올라서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늘로 너무 높이 올라가면 밀랍이 열에 녹고 바다로 너무 낮게 내려가면 밀랍이 물을 먹어 날개가 분해되니 적당히 날아야 된다. 그죠? 날아야 한다는 아버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카로스는 비행하는 즐거움에 빠진 나머지 이 충고를 무시하고 태양 가까이 갔다가 결국 밀랍이 녹아 추락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는 그런 신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 이제 신화가 이후 미술사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죠? 요렇게 그 이카로스, 그죠? 이카로스, 다이달로스, 날개를 붙여주는 이게 다이달로스고, 이게 이카로스죠. 이카로스. 날개를 붙여주고 있고요. 요건 이카로스가 추락해가지고, 그죠? 추락해서 죽은 것을 이제 물의 요정들이 이렇게 애도해주는 그런 상당히 낭만적이죠. 이게 낭만주의 시대 이후에 그려진 그림이라서 그래요. 낭만적인 그런 그림. 어쨌든 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 신화의 소재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카로스도요. 자, 그 다음에 지나가는 이야기로 다이달로스의 최후는 이렇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시칠리아로 도망갔어요. 어쨌든 아들은 죽고 아들을 묻어주고 자기는 시칠리아로 날아 도망갔는데, 이제 그가 도망간 것에 분노한 미노스 왕은 이 다이달로스를 어떻게 잡을까 해가지고, 얘는 뭐를 잘 만드니까 내가 큰 상금을 내걸고 기막힌 걸 만드는, 그러니까 고등 껍데기를 실로 꿰면 고등 껍데기를 이거를 깨트리지 않고 온전하게 이렇게 실로 꿰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큰 상을 내린다고 모든 나라에 알렸다. 그랬더니 이제 다이달로스가 은신하고 있던 시칠리아 카미코스의 왕 코칼로스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나 돈 좀 벌어보냐 해가지고 다이달로스에 물었다. 다이달로스가 개미를 이용해서 실을 꿰어서 그에게 주었다. 이를 통해 다이달로스, 야, 그래 네가 했냐? 그럼 다이달로스가 거기 있겠구나 해가지고 다이달로스가 있는 곳을 알게 된 미노스 왕이 쫓아와가지고 코칼로스에게 다이달로스를 내놓아라. 그놈 빨리 내놔라 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코칼로스는 미노스 왕을 유인하여 다이달로스가 만든 목욕탕으로
들여보냈는데 다이달로스는 끓는 물을 목젖을 흐르면서 목욕을 하던 미노스왕은 죽기만. 이거 황당한 얘기죠. 참 잔인해요. 끓는 물을 부어가지고 삶아 죽인 거죠. 그래서 죽은 미노스 왕은 지하 세계인 하데스로 가서, 하데스가 염내대왕이죠. 염내대왕 옆에서 이제 판관이 되었고, 다이달로스는 이제 시칠리아에 남아서 생을 마침으로, 그렇게 뭐 전설이니까요. 전설이 신화니까요. 신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다이달로스는 이후에도 많이 나옵니다. 당장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 다이달로스가 만들어 놓은 조각상처럼 금방 도망가 버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 진주랑 똑같으니까 다 완성하면 얘가 딱 살아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딱 살아 도망가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예, 다이달로스가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여기 그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플라톤 대화편에. 그래서 이후 철학이나 이런 문화에서도 많이 나와요. 다이달로스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다이달로스 아들은 이카로스, 그죠? 거기 얽힌 그 이제 설화가 그 미노타우로스 설화인데요. 이제 미노타우로스가 우리 예술사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카소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이게 피카소 때문에. 그래서 피카소와 미노타우로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피카소를 우리가 입체파라고 하잖아. 입체파라고 하는데 그 내용적으로는 이게 미노타우로스 신화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미노타우로스 신화가. 이게 내용적으로. 그래서 미노타우로스 신화는 피카소를 사로잡았고 그는 이와 관련된 작품 구성을 많이 남겼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원리가 또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약간씩 변형시켜서, 그럼 사람들이 이게 미노타우로스인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이게 미노타우로스는 알지. 근데 야, 이게 뭘까? 살짝 생각하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의 70개에서 100개. 그러니까 이런 스케치를 뭐 작품으로 칠 수는 없으니까요. 어쨌든 합치면은 100여 개 넘는 엄청나게 많은 작품과 구상을 남겼습니다. 미노타우로스와 관련된 피카소가요. 그래서 특히 30년대 아주 가장 정력적으로 활동할 때 이 그림을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을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요. 내가 살아온 길을 지도에 표시해서 선으로 연결한다면 미노타우로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딱 점을 찍어서 생각하는 미노타우로스가. 나는 미노타우로스처럼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보시면은요, 요게 일종의 그 피카소의 그 성적 편력이 좀 드러나기도 합니다. 피카소가 아주 성적으로 뭐 실제 부인도 4명이었고 뭐 아주 뭐 방탕했죠, 그죠? 그 성적인 그런 것까지 좀 드러나는, 그죠? 왜냐면 이게 그 왕비가 황소하고 교접해가지고 낳은 게 미노타우로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런 그래서 성적인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황소가 지금 뭐 그 여성을 끌어안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스케치, 그죠? 황소와 누드. 그래서 어쨌든 미노타우로스 신화가 피카소를 많이 사로잡아서 그림을 정말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피카소의 작품에 나오는 동물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이 미노타우로스 또는 황소하고 그 말. 근데 말은 여성을 의미해요. 암말. 보통. 말은 암말, 여성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황소는 보통 남성을 의미하는. 근데 그 상당히 성적인 코드가 있는 거죠, 나름. 그래서 암말과 황소, 숫소라는 성적인 코드가 있는. 그래서 이렇게 뭐 죽은 암말을 이거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 미노타우로스입니다. 그죠? 미노타우로스. 이런 그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림도 있는데, 이게 벌써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눈 표현이 이집트적이죠? 그죠? 그때 제가 그 입체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집트 그림 얘기할 때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게 다 그러니까 뭐 새로 만든 게 아니에요. 뭐 피카소가 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조합해서 편집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노타우로스가 그 여신을 안고 아마 그런 같습니다. 제우스 설화랑 연관된 그런 거고요. 제목은 사실 특별하지 않아요. 그냥 제목은 따로 붙인 게 아니고 후대 사람들이 붙인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또 이런 것도 유명합니다. 이것도 이제 판화로 그린 미노타우로스가 또 말 나오잖아요. 그죠? 암말 나오고 소녀 나오고 이게 아까 아테나 왕자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뭔가 익숙하면서도 약간 살짝 바꿔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뭘까, 뭘 의미하냐 막 따지게 되는 그런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작품도 이것도 다 결국 이제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제 아시죠, 그죠? 이제 아시겠죠? 피카소는 이 미노타우로스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작품 유명하잖아요, 그죠? 단순하지만, 그죠? 그 자전거 안장 가지고 만든 그 황소인데 이거 다 미노타우로스구나, 이게 다 그 사상이 머릿속에 있던 게, 그죠? 미노타우로스 황소를 표현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목판도 제작하고, 그죠? 딱 이제 아시겠죠? 이걸 왜 만들었는지.
자, 그 다음에 게르니카에도 나온다는 게르니카에도.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황소, 그죠? 그래서 미노타우로스하고 말, 그죠? 피카소, 소와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스페인 문화적 배경과 아까 말씀드린 미노타우로스 신화, 이렇게. 그래서 뭐 게르니카 뭐 다 아시니까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미노타우로스 신화는 그 피카소 작품에 특히 또 피카소 말고 또 그 앞에 그 야수파 그 누굽니까 그 야수파한테도 영향을 좀 미쳐요. 그래서 그 이카루스나 뭐 이런 그죠 다이달로스 전설 그죠 이런 또는 미노타우로스 전설 등은 이후 서구 예술사에서 이제 많은 그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뭐 그때 제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이쪽이 유럽이고 그죠? 에우로페 그죠? 아까 나왔던 에우로페 유럽 이쪽이 아시아 그다음에 이쪽이 리비아라고 그 아프리카 리비아라고 보통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지역으로 되고 이곳이 메디테라니언 씨 그죠? 지중해 땅의 한가운데 있는 바다고 여기에 그 옴팔로스가 있어가지고 세계의 중심 그죠? 꼭지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에 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면은 그 다 바다고요. 그래서 여기 크레타 섬, 여기 크레소스 궁전이 있는 곳이고 미케네 문명은 여기서 발달했고 그다음에 요건 나중에 또 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섬들은 그래서 요 지도 하나 일단 넣어놨습니다. 여기 트로이가 있고요, 그죠? 자, 그다음에 미케네 문명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아무 말 안 나왔지만요, 거기 그림에 요 사자문 그림이 있어요, 그죠? 그 지도에 보시면요, 그죠? 요게 요 위에 있는 요거입니다, 요거. 그죠? 요거는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거 미케네 문명. 이게 미케네의 성으로 들어가는 성문이죠, 성문인데요. 여기 이제 건축 이후에 영향을 계속 미치는 그 그리스 건축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 고전 건축에 18, 19세기 건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본 구조가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구조가요. 그래서 요것이 지주가 있으면 기둥이죠, 기둥이 두 개가 있으면은 여기 위에 얹는 거를 상인방이라고 불러요. 수평으로 이렇게 딱 얹는 거죠. 기둥 위에 딱 얹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삼각형 지붕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을 박공이라고 합니다. 박공은 그 경사진 지붕 한 쌍으로 인해 만드는 삼각형의 공간. 그래서 주술적인 형상을 여기에 이제 주술적인 형상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주술, 그죠? 사자상도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주술. 근데 요거는 오늘날 우리도 부적을 붙일 때 여기다 붙여야 돼, 부적, 그죠? 부적 다 요 기둥 그 위에다 붙이잖아요, 그죠? 네, 부적. 그래서 그 주술적인 거 여기다 넣는데 다 이거는 만국 공통인 것 같아요. 뭔가 만국 공통. 그래서 요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나중에 나올 텐데요. 나중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 다음 그리스 미술 오른쪽에. 그리스 미술, 서구 문명의 기원. 그래서 그리스 미술 이제 이후에 영향을 미친 게 정말 많죠. 서구 문명에. 미케네인들이 멸망한 후에 시작된 그리스 문명은 출발이 그다지 영광스럽지는 못했다. 그래서 기원전 1000년 무렵에 여러 가지 그리스어 방언을 쓰는 사람들이 해계 주변에 살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주된 민족은 주로 그리스 본토에 살았던 도리아인과 주변의 많은 섬들 및 소아시아 서해안 지역에 살았던 이오니아인이었다. 그들은 넓게 흩어져 소규모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들 공동체가 모여 도시국가인 폴리스로 발전했다. 다 이제 부족 국가죠. 부족, 그죠? 조그만 골짜기에 부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리스 지도 보시면 그리스는 이게 평지가 아니라 다 완전 산지예요, 산지. 그죠? 평지가 없습니다. 사실상 다 산이고 계곡이고 이래가지고요. 뭐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다 산 골짜기에, 그죠? 뭐 수천 명, 뭐 수만 명도 없고요. 초기에는 뭐 500명, 1000명, 한 5000명 이렇게 부족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거기는 네. 그 지중해가 물고기도 별로 없답니다. 네, 물고기도 별로 없죠. 예, 예. 지중해 사진을 찍어놓으면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예, 예. 거기에 그 흘러 들어간 강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예. 그 양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깨끗하게 보여요. 예, 큰 강이 없어서, 물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바닷가임에도 불구하고 어업이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별로 발전하지 못한, 많이 발전 못한. 그걸 그 지형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 자체가 좀 산지이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도 없고
그 생산량 자체가 많을 게 없으면 인구가 늘어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구도 많지 않고, 예, 예. 그러니까 바다로 진출한 거죠, 그러니까. 예, 바다로 진출하고, 그래서 식민지를 개척하고, 예. 상업으로. 예, 그러니까 해적, 처음에 해적질도 하고, 예, 예. 그렇죠, 예. 나일강은 이쪽에 있고, 요쪽이 이오니아 지방입니다. 이오니아. 이게 이오니아 지방이고, 그래서 요쪽이 주로 해적들이 유명해서 해적들, 요쪽이 해적들 많이 했고, 요쪽은 교역을 많이 했고, 물론 뭐, 이제, 여기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이제 또 농업, 얘네는 그냥 농업, 자기네 그냥, 그죠? 자급자족 형태로 살았고, 이게 다르죠, 문화가. 아테네만 해도 이렇게 좀, 아테네하고 코린트는 이제 중개 무역을 많이 했고요. 뭐,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많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여기가. 근데 오히려 그렇게 약간 척박한 환경이 오히려 밖으로 뻗어나가는 걸 가능하게 했죠. 네. 그건 또 맞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척박하니까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그런 식으로 이게. 최초의 공동체들은 가난하고 밀기했으나 점차적으로 강성해진 폴리스들은 이웃 국가들과 폭넓은 교육을 시작했으며 이집트와 근동의 민족 및 문화가 접촉하게 되었다. 풍부하고 완성된 예술 형식을 갖춘 유서 깊고 개화된 그리고 뛰어난 이들의 문명에 깊은 감명을 받아 필수적으로 배움을 갈구한 끝에 글 쓰는 법과 돌가는 법을 배우게 되면서 후일 그들을 유명하게 만든 문학과 조각의 창조가 되다. 그러니까 이게 선진 문명, 그죠? 이집트하고 저 메소포타미아로 많이 배우러 가고 또 그쪽에서 많이 다 배워왔다는 거예요. 많이 배워와서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각각의 폴리스는 아주 독립적이었으며 그들 나름의 개성이 있었다. 이러한 독립된 폴리스들은 공통된 언어와 종교를 엮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언어가 제일 중요해요. 언어가 같았기 때문에 그래도 얘들이 정말 잘게 정말 수백 부족으로 나눠져 있었지만은 그래도 언어가 통하니까 같은 그런 문화와 동족 정신 뭐 그런 식으로 그죠 있다는 겁니다. 신들도 같았고요. 제우스. 그래서 이곳저곳 다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델피와 올림피아 같은 범그리스 성소에서 서로 만나 신들을 기리는 체육, 시, 음악 경연을 펼치곤 했다. 그래서 델피 여기 있죠. 델포이입니다. 델포이 신전이 유명하죠. 델포이 신전. 항상 여기 신전 가서 신탁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올림피아 여기서 이제 올림픽이 벌어졌고요. 올림피아에서 물론 올림포스 산은 여기 있습니다. 이 산도 엄청 높아요. 3,000m가 넘어요. 3,000m 엄청난 거죠, 그죠? 해안가에 3,000m면 진짜 엄청 큰 겁니다. 어쨌든 올림피아에서 올림픽을 했고, 그래서 뭐 신들을 기린다고 하는데요. 뭐 그게 잠시 후에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폴리스들 중 특히 아테네는 페르시아 전쟁 이전에도 개화되었지만 전쟁이 종결된 후에는 그 문화가 전성기에 달했다.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뒤인 기원전 479년부터 펠로폰네소 전쟁 시작인 기원전 431년까지 50년 동안은 아테네에서 미술, 정치, 시, 연극, 철학, 법학, 논리학, 역사, 수학 등 다방면에서 창조력이 넘치던 최고의 황금 시기였다. 왜냐하면은 돈이 넘쳐났고 왜 넘쳐났냐면 이때는 아테네가 제국주의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데서 이제 착취해 온 거지,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돈이, 원래 항상 그죠? 제국이라는 게 우리 사피엔스 하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죠? 제국이 이렇게 다른 데서 많은 걸 뺏어오면은 또 그만큼 또 풍성한 그걸 남깁니다. 유산을. 이게 사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 전쟁,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델로스 동맹을 맺으면서 아테네가 제국주의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테네로 돈을 제국적 확장을 위해서 돈을 모으면서 이제 문화가 융성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이제 자기한테 독이 됐죠. 그래가지고 다른 폴리스들의 반발을 사가지고 펠로폰네소 전쟁이 시작되고 기원전 404년 스파르타한테 결국 최종적으로 패하게 되죠. 패하면서 이제 그동안 창조했던 작품들은 뛰어난 아름다움이라고 고전, 이것이 클래식이 됐습니다. 클래식이, 그죠? 고전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신들을 기린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신들을 기린다기보다는요, 이후에 계속 나오겠지만은요, 이 아테네에서는 가장 칭송했던 게 육체미죠. 육체적인 건강함. 그죠? 조각들을 보시면 다 나오시겠지만요. 그죠? 아테네 조각들은. 그리스 조각들은.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쟁. 그러니까 아시겠지만은요, 얘들이 이게 다 잘게 쪼개졌지만 얘들이 서로 친했겠어요?
그러니까 친하면서도 친하지 않았겠죠, 그죠? 서로 그죠? 경쟁 관계 있으면서도 또 이렇게 친했다가 저렇게 또 배신했다가 친했다가 그죠? 서로 그래서 애들이 그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올림픽, 그죠? 그런 말 있잖아요. 올림픽을 할 때는 모든 전쟁을 그만두고, 그죠? 올림픽은 평화의 축전이다. 그럼 그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은 올림픽 기간 빼고는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맞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끼리도 싸우고.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애들은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만 인구가 증가하면 계속 밖으로 팽창하려고 하고, 그럼 바로 옆 나라와 이권 다툼, 특히 어떤 중개 무역권 다툼, 그게 제일 컸어요. 중개 무역권 다툼이. 그래서 아까 그 트로이 전쟁도 오늘날의 사가들은 트로이 전쟁이 실제로 있었느냐, 트로이 전쟁, 미케다 애들 쳐들어갔는데, 이게 아마 이 트로이 얘네가 여기 그 지나는 통행세를 독점했다는 거예요. 흑해 이쪽 지역에서 나오는 그죠 이 교역을 독점해가지고 통행세를 독점했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불만을 품은 이 그리스 연합 세력이 그러니까 연합해서 간 거지. 얘들이 이권이 하나니까 애들하고 싸울 만한 게, 그러니까 연합해서 얘들을 쳐들어가 트로이를 멸망시킨 거 아니냐라는 게 오늘날 그 강력한 썰 중에 하나입니다. 얘들이 딱 요 입구에서 그죠 요거를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기간 빼고는 맨날 싸웠으니까 올림픽 기간에는 전쟁을 그만두고 올림픽 하러 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근데 사실상 전쟁 끝낸 게 아니라 서로 다 각 그 폴리스를 부족을 대표해서 나와가지고 실제 전쟁처럼 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죽는 사람도 많다 그래요. 그 서로 그 권투를 하고, 그래서 서로 그 시합을 하면서, 그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들 기록상으로는 이때가 최초의 올림픽이라고 하는데, 물론 아마 그 전부터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어쨌든 올림픽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올림픽에서 하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 뽑는 거 아니겠어요, 육체적으로. 그죠? 육체적으로 가장 강건한 남성 전사를 뽑는 거지, 사실상. 사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아이디어라는 상이라는 게 그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30페이지도 나오고요. 이 코오로스 이렇게 이 남성 이 청년 조각상을 왜 만들었느냐, 이게 그거랑 연관되는 거예요. 다 그 육체적으로 강건한 그 청년 남성을 원했기 때문에 그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과 똑같은 이 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은 아닌데 그 사람,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우승했으니까 그죠? 얼마나 신체적으로 그 완전하다는 증거가 한번 그 입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을 만들어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신전에 이렇게 봉헌을 하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나왔으니까 우리 부족이 뭐 영광 어쩌고 뭐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핵심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 문명을 낭만적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요. 아, 그리스 문명 그만큼 오히려 더 치열했구나. 고만고만한 애들이 맨날 그 고만고만하게 싸우면서, 그죠? 치열한 그 전쟁 문화 속에서 등장한 그런 그 문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계속 보시면은요,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가는데 어쨌든 계속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그리스 미술의 여러 양식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여러 양식. 일단 넘어가서 28페이지 먼저 보시면은요, 28페이지. 그래서 그리스 철학은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는 프로타고라스의 격언에 그대로 집약되어 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것이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게 상대주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람 따라 다 다르다. 그 척도가. 또는 모든 것이 인간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기도 하고, 이중적으로 해석됩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이것은 이성적인 회의와 현상 유지에 대한 도전을 강조했던 다른 철학자들의 쌍과 결합하여 지적이고 실적이며 창조력이 넘친 사회분이 좋겠다. 이건 뭐 이제 알 수 없는 말이고 이런 건 몰라도 되고요. 이거 이렇게 말. 자, 그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그리스 철학의 중심 개념이었던 것처럼. 근데 요거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리고 남은 이제 이해하시고 남으냐, 그죠? 그리스 예술의 주요 주제는 그래서 인체 조각, 그죠? 아주 강건하고 그 튼튼한 육체를 중요시했습니다. 전사. 그러니까 모든 시민은 전사라는 거죠. 아주 강건한 전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사고의 명석함과 조화 질서를 강조했듯이 그리스 미술과 건축 역시 균형은 결국 신체적 능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체적 능력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이게 밑에, 이게 오타가 났어요. 이 파이트로스에서 발견된 주전자가 아니라, 이게
앞에 26페이지 있는 거는 그대로 옮겨왔어요. 이게 잘못 인쇄가 된 거죠. 그죠? 26페이지에 있는 게 요게 주전자고, 요게 파이트루스에서 발견된 주전자, 요게 크레타섬에서 발견된 26페이지 게 이게 그 주전자고, 요거 그 지금 28페이지 있는 거는 요게 요겁니다. 요게 여기 어디 갔지? 요거 한 그죠? 760년에서 850년 요때쯤 제작된 그 베이스 꽃병 요게 그 부분 확대한 그림입니다. 요게 확대한 그림. 요게 여기 기하학적 미술에 해당하는 거 요게. 그 가운데 그림 있잖아요. 그림 요 그죠? 그 꽃병 그 가운데 그림 있는 게 요 확대해 놓은 게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그래서요. 요 그림은 그 밑에 계속 맞아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회화하고 도기화. 회화 그리스인들은 뛰어난 화가였다. 그들은 벽화를 그렸고 목재펜으로도 그림을 그렸다. 문헌에 의하면 그리스 화가들은 사실적인 착시 기법 트롱프레유에 정통했다고 한다. 이게 이제 프랑스어죠. 트롱페가 이제 속이다 뭐 그죠? 이런 뜻입니다. 속이다. 그러니까 착시 기법. 그래서 그들이 그린 그림은 너무나 실물 같아서 새들이 벽화 속의 과일을 쪼아먹으려 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런 기록은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그죠? 이런, 우리나라도 누굽니까? 우리나라. 신라, 솔거가 왜, 황룡사 벽화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부딪혀고 뭐 죽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설화는 어디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불행히도 오늘날 남아있는 작품은 없지만 그리스 회화의 사실적인 세부 묘사는 생활 도자기에 그려진 인물을 통해 확인해요. 회화는 남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남기가 어렵고 대신 도자기는 이제 오래 남아가지고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도기화. 도기에는 보통 그리스 신화 속의 신과 영웅들의 이야기와 전쟁이나 잔치와 같은 현실적인 주제가 주로 그려져 있다. 기원전 800년경의 가장 초기 도기화 디자인은 인물과 장식 문익의 기하학적 형태 때문에 기하학 양식이라 불린다. 그 후에 아르카익 시기는 도기화의 전성기였다. 자, 그래서 요 기하학적 시기 요거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셨던 것처럼은요. 여기 안 썼구나. 기하학적 시기가 요 시기인데 여기 암흑시기 요 끝부분 요건데요. 그러니까 요겁니다. 요거. 지오메트릭 피어리어드 기하학적 시기. 이게 뭔가 기하학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무늬가 있잖아요. 그죠? 옛날 빗살무늬 토기보다 조금 더 발전하는 모양의.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걸 프리즈문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오늘날에도. 그죠? 그러니까 요런 식의 무늬들이 다 이렇게 많이 도자기에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요거고. 이게 사람이 꼭 그 만화 옛날 무슨 졸라맨인가 뭐 이렇게처럼 그죠? 이렇게 그죠? 사람을 뭐 삼각형 기하학적으로 표현했죠. 그죠? 삼각형에다가 뭐 이렇게 그죠?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단순하게 사람을 기하학적으로 단순하게 표현한 그런 물병 문입니다. 이렇게 그죠? 사람 누워 있는 사람도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그죠? 이렇게 아마 누구의 장례식을 표현한 것 같은데 아마 영웅의 장례식 같은 건데요. 그다음에 이렇게 조금 좀 부드러워졌는데 말 그림 같은 것도 이렇게 그죠? 그래서 기하학적 무늬를 넣은 이런 시기. 그래서 요거를 지오메트릭 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BC 900년에서 700년이고 아테네 지역 중심의 요런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 다음에 아르카익 시대가 나옵니다. 드디어 아르카익 시대. 그래서 아르카익 시대란 말과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얘기까지만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29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아르카익과 클래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르카익이란 말은 기원전 7세기 중엽부터 기원전 8세기 초 페르시아 전쟁 시기까지 일컫는 명칭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식입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르카익은 요 페르시아 전쟁이 중요하죠. 그래서 페르시아 전쟁이,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쟁 전까지는 자기들끼리 뭐 아웅다웅 막 싸우고 난리였는데,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그죠? 거대한 그 제국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그 폴리스가 단결해가지고 페르시아를 막아내고, 그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를 아르카익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카익이란 이 단어는요, 요 아르케란 말 들어보시죠? 아르케? 네? 아르케? 요 단어 들어보시죠? 아르케.
그 만물의 이 기원은 뭐 물이다. 그래서 뭐 물, 아르케, 이 아르케가 어떤 근원, 시원, 시초, 태고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르케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정말 자기들의 어떤 그 원조 시대라는 거예요. 원조, 그죠? 원조, 그 시원, 자기들이 기원한 시대다. 라 그래가지고 그런 그래서 한편으로는 원초적이면서 거칠고 단순해요. 이렇게 좀 그죠? 조금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지 못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그 아르카익 시대라 그러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원조 시대면은 페르시 전쟁을 거치면서 그리스 문화가 이제 꽃을 피워서 그것을 클래식, 그죠? 클래시컬 에이지, 고전이라고 부릅니다. 고전이라고 이 시대를요. 그래서 이 펠로포스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테네가 패권을 잡고 제국주의화가 되면서 그 제국주의가 된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 큰 제국이 아테네한테 그리스한테 졌다 그래서 뭐 페르시아 망한 게 아니죠. 계속 이제 그 위협이 있으니까 저 거대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 나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돈을 내라. 그래서 해가지고 아테네가 막 아테네가 자기들 멋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다 끌어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죠. 자기들끼리 사실은. 그래서 전쟁이 납니다. 펠로폰네소 전쟁. 어쨌든 그래서 이 시대가 문화적인 융성기고요. 그래서 이후 그 19세기의 작가들이 그러니까 19세기 18세기 작가들이 그러니까 서구 유럽 작가들이 그 황금 시대로서 저 시대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해서 클래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까지 마저 읽고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클래식 그죠? 29페이지 아래쪽에 그죠? 클래식 즉 고전적이란 말은 페르시 전쟁 때부터 펠로폰네소스 전쟁 종결 기원전 404년시까지를 뜻한다. 고전적이란 말은 보통 두 가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데 단순히 우수함을 뜻하기도 해서 어떤 것이 그 유형에서 뛰어난 모범이란 말로 씁니다. 모범 그죠? 클래식 어떤 모범. 야 이게 고전이야. 이걸 따라야지 어떤 모범이 되면 그것을 고전적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그리스와 로마 문명을 합쳐서 그냥 고전 문명 그죠? 클래식. 문명은 더 오래된 이집트와 근동 문명 구별하기 위해 둘을 함께 묶어 고전적 고대, 그죠? 클래시컬 안티키티라고 부른다. 그리스인들에게 있어 아르카이크 고전 시기는 매우 멋진 시대였다.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해내고 발명했으며 또한 예술 발전에서도 중요한 시대였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클래식이라는 말을 이렇게 요 시기를 클래식 에이지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하시고요. 다음에 그리스 많이 못했네. 다음에 그리스 하시고 그리스 헬레니즘 그다음에 로마로 이어지시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네.